안녕하세요. 이번 패스트 API 3회차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3회차에서는 패스트 API에서 로그인하는 그런 내용들을 다룰 건데요. 로그인하는 법에 앞서서 인증, 그리고 인가, 그리고 JWT 이런 용어들이 나오는데 그것의 이론적인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론적인 개념 설명에 이어서 실습에서는 네이버 API를 연결하는 그런 실습을 진행해서 실제 구현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사례들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서 API 설계가 어떻게 안전하게 되어 있는지 그런 원리들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챕터 1에서는 인증과 인가의 개념이랑 JWT라는 것의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룰 내용은 인증입니다. 이 인증은 말 그대로 사용자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즉, 사용자가 제공한 정보가 진짜 사용자와 일치하는지를 검증하는 단계입니다. 인증은 보안의 첫 번째 단계로 사용자와 시스템 간의 신뢰를 형성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 인증의 대표적인 사례로 로그인 과정에서 사용자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시스템은 이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와 비교해서 사용자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API 호출 시에 사용자가 제공한 토큰이 유효한지 확인합니다. 토큰은 보통 로그인 시 생성됩니다. 이 패스트 API에서는 인증을 간단히 구현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의존성 주입이라는 개념을 사용해서 헤더에서 토큰을 추출하고 검증할 수 있습니다. 이 의존성 주입은 저번 회차에서 다뤘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의존성 주입은 필요한 데이터를 함수에 자동으로 전달해주는 패스트 API의 강력한 기능입니다. 이 의존성 주입을 사용해서 인증 로직을 재사용이 가능하고 모듈화된 방식으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자격증명이라는 게 있는데요. 자격증명이란 사용자가 본인을 증명하기 위해 시스템에 제공하는 정보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는 사용자의 이름이랑 비밀번호, 그리고 API 키, 그리고 토큰 같은 게 있겠죠? 이제 그 다음으로는 인가에 대해서 말해보겠습니다. 아마 인증은 많이 친숙하실 텐데 인가는 생소하실 것 같아요. 이 인가는 이 사용자가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가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말 그대로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건데 인증이 사용자 식별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인가는 사용자가 수행할 수 있는 작업의 범위를 확인하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이 인가의 대표적인 사례로서는 관리자와 일반 사용자를 구분하는 게 있습니다. 일단 관리자는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수정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에 비해서 일반 사용자는 데이터를 조회하거나 자신의 데이터만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그룹의 접근 제한이 있습니다. 특정 API는 관리자 그룹만 접근 가능하도록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패스트 API에서 인가를 구현하는 게 아까 말했듯이 의존성을 활용해서 인가 로직을 간단하게 추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엔드포인트에 접근하기 전에 사용자의 권한 정보를 확인하는 방식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요청된 작업이 허용되는지 여부를 검증합니다.
추가적으로 권한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서 권한은 사용자가 수행할 수 있는 작업의 범위를 정의합니다. 예를 들어서 데이터 조회는 일반 사용자에게 부여된 권한일 수 있지만 데이터 삭제는 관리자만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앞서서 인증과 인가는 아마 친숙하실 거라 생각하는데 JWT라는 생소한 용어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JWT는 제이슨 웹 토큰의 약자입니다. JWT는 인증 토큰으로 자주 사용되는 방식으로 이 스테이트리스 인증 방식에 적합합니다. 여기서 스테이트리스 인증 방식이란 서버가 클라이언트의 상태를 기억하지 않는 방식을 말합니다. 즉, 각 요청이 독립적으로 처리가 됩니다. 이를 통해서 시스템의 확장성과 성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 JWT는 세 부분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로 헤더 구조가 있습니다. 헤더는 토큰의 유형이랑 서명 알고리즘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페이로드라는 게 있는데 페이로드에서는 사용자 아이디와 같은 클레임 정보를 포함합니다. 여기서 클레임이란 JWT에 포함된 데이터로 키값상의 형태로 저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키값상이란 유저 아이디는 1, 2, 3 그리고 역할은 이렇게 각각 따옴표로 이루어져 있는 따옴표와 콜론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형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시그니처가 있는데요. 시그니처는 토큰의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생성이 됩니다. 서버는 비밀 키를 사용해서 서명을 만듭니다. 이 JWT를 사용하는 과정은 먼저 클라이언트는 로그인을 할 때 서버로부터 JWT라는 거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API 요청 시에 이 JWT를 헤더에다가 포함해서 보냅니다. 그리고 서버는 JWT를 검증해서 사용자를 식별하고 권한을 확인합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챕터 2인데요. 이제 OAuth2의 개념이랑 소셜 로그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OAuth2는 Open Authorization 2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이 OAuth2의 작동 원리와 주요 용어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OAuth2는 현대 웹 애플리케이션과 API에서 사용자 인증과 인가를 처리하는 데 가장 널리 사용되는 프로토콜입니다. 여러분이 웹 개발이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참여하고 있다면 이 개념은 필수적으로 이해해야 할 중요한 요소입니다. 처음에는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이 프로토콜의 핵심 원리를 파악하면 매우 직관적이고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OAuth2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인증과 인가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표준 프로토콜입니다. 이 프로토콜은 특히 사용자의 자격 증명을 외부 애플리케이션이나 서비스와 공유하지 않고도 다른 애플리케이션이 사용자의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다들 이렇게 생긴 로그인 화면을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웹 애플리케이션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 여러 서비스를 통합하거나 사용자의 데이터를 가져올 때 사용자의 비밀번호를 애플리케이션이 직접 다룰 필요 없이 안전하게 인증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OAuth2가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네이버 로그인을 사용해서 다른 웹사이트에 접속할 때 우리는 네이버 계정의 비밀번호를 해당 사이트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때 OAuth2가 사용되고 사용자의 비밀번호 대신 액세스 토큰을 통해 필요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방식은 사용자의 데이터를 보호하고 보안 사고를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액세스 토큰과 리프레시 토큰에 대해서 용어 풀이를 하겠습니다. 이 액세스 토큰은 말 그대로 접근 토큰인데요. 이 사용자가 애플리케이션의 허가한 범위 내에서 데이터를 접근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인증 정보입니다. 이 액세스 토큰의 특징은 일정 시간 후 만료가 됩니다. 이는 보안 사고를 예방하고 만약 토큰이 유출되더라도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정됩니다. 만료 시간이 짧아서 공격자가 토큰을 탈취해도 사용 가능한 시간이 매우 짧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이버 API를 호출해서 사용자의 이메일 주소를 가져오려면 액세스 토큰을 통해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 액세스 토큰은 사용자가 로그인해서 네이버의 리소스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두 번째로는 리프레시 토큰이 있습니다. 리프레시 토큰은 액세스 토큰이 만료가 되었을 때 새로 액세스 토큰을 발급하기 위한 토큰입니다. 이제 리프레시 토큰의 특징은 아무래도 액세스 토큰보다 긴 유효 시간을 가집니다. 이 토큰은 민감도가 높기 때문에 안전하게 보호해야 하고 만약에 유출되면 보안 위협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장시간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면서 로그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리프레시 토큰을 이용해서 액세스 토큰을 갱신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모바일 앱에 로그인하고 장시간 후에도 다시 로그인할 필요가 없이 만료된 액세스 토큰을 리프레시 토큰으로 갱신해서 계속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리소스 오너, 클라이언트, 권한 서버, 리소스 서버 이렇게 네 가지 용어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먼저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리소스 오너는 자신이 생성하거나 소유한 데이터를 가진 사용자입니다. 이 프로세스에서 리소스 오너는 자신의 데이터를 외부 애플리케이션이 접근할 수 있도록 승인하게 됩니다. 이 승인 과정에서 리소스 오너는 자신의 자격 증명을 제공하고 애플리케이션이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두 번째로 클라이언트는 아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자세하게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클라이언트는 사용자의 데이터를 요청하고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예를 들어 모바일 앱이랑 웹 애플리케이션이 클라이언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이버 API를 호출해서 사용자의 데이터를 가져오려는 애플리케이션이 클라이언트가 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권한 서버입니다. 권한 서버는 사용자를 인증하고 클라이언트에게 액세스 토큰을 발급하는 서버입니다. 권한 서버는
사용자가 애플리케이션에 로그인한 후 해당 애플리케이션이 사용자의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액세스 토큰을 발급합니다. 예를 들어서 네이버의 로그인 시스템은 권한 서버로 작동해서 사용자가 로그인하면 액세스 토큰을 발급하여 외부 애플리케이션이 사용자 데이터를 접근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리소스 서버가 있습니다. 리소스 서버는 사용자의 데이터가 실제로 저장되어 있는 서버를 말합니다. 리소스 서버는 클라이언트가 제공하는 액세스 토큰의 유효성을 확인하고 유효한 경우에만 데이터를 제공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네이버의 이메일 서버가 사용자의 이메일 데이터를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제 다음으로 OAuth2의 인증 코드 부여 방식 과정에서 일어나는 각 단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에서 주로 쓰이는 게 인증 코드 부여 방식인데요. 일단 단계별로 보자면 첫 번째로는 인증 클라이언트에서 인증 코드를 요청합니다. 이 클라이언트인 애플리케이션은 OAuth2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권한 서버에 인증 코드 요청을 보냅니다. 이 요청은 사용자가 특정 리소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기 위한 첫 번째 단계입니다. 클라이언트는 요청 URL을 통해서 권한 서버로 인증을 요청합니다. 요청 URL은 먼저 클라이언트 ID, 그리고 요청된 범위, 즉 애플리케이션이 접근하려는 리소스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메일이랑 사용자 프로필, 그리고 여기서 리디렉션 URI라는 게 등장하는데 이 리디렉션 URI는 인증 후에 권한 서버가 인증 코드를 보낼 주소를 말합니다. 그리고 응답 유형은 인증 코드를 요청하는 유형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인증 코드 요청을 하면 로그인 팝업이 나오게 됩니다. 즉 사용자 로그인 페이지가 나오게 되는데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은 권한 서버로부터 인증 요청을 받으면 사용자가 로그인을 할 수 있는 페이지를 표시합니다. 이 페이지는 보통 사용자가 인증을 받기 위해 자신의 계정으로 로그인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합니다. 이 로그인 UI는 사용자는 사용자의 이름과 비밀번호 또는 인증 수단을 통해 로그인하게 됩니다. 로그인 페이지는 클라이언트가 아니라 권한 서버가 관리하며 보안이 철저하게 유지가 됩니다. 이제 첫 번째 단계가 마치면 두 번째로는 로그인 단계입니다. 사용자 인증에서 사용자가 로그인 페이지에서 자신의 계정을 입력하고 인증을 마치면 권한 서버는 사용자의 자격 증명을 확인합니다. 사용자가 로그인에 성공하면 권한 서버는 그 사용자가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에 자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때 사용자는 애플리케이션이 요청할 리소스에 접근하는 것을 허락할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만약에 사용자가 동의하면 권한 서버는 사용자 인증을 완료하고 인증 코드를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에 전달합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는 인증 코드를 전달합니다. 권한 서버는 인증 코드를 포함한 응답을 클라이언트의 리디렉션 URI로 리디렉션합니다. 이 인증 코드는 실제 데이터 접근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오직 액세스 토큰을 얻기 위한 임시 코드입니다.
이 리디렉션 코드는 이 리디렉션 URI는 이따가 실습할 때도 자주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인증 코드와 액세스 토큰이 교환이 됩니다. 클라이언트는 인증 코드를 요청에 포함해서 토큰을 요청합니다. 이제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에 받은 인증 코드를 사용해서 액세스 토큰을 요청하는데 이때 클라이언트는 자신의 클라이언트 아이디와 비밀키를 함께 포함해서 인증 절차를 완료합니다. 그리고 나서 액세스 토큰을 발급해줍니다. 권한 서버는 클라이언트로부터 인증 코드와 인증 정보를 수신하고 이를 확인을 합니다. 인증 코드가 유효하고 클라이언트 아이디와 비밀키가 올바른 경우에 권한 서버는 액세스 토큰을 발급하여 클라이언트에게 전달합니다. 이 클라이언트는 액세스 토큰을 사용해서 리소스 서버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액세스 토큰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만료되기 때문에 클라이언트가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접근하려면 갱신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리소스 요청을 합니다. 즉, 액세스 토큰을 사용한 데이터 접근을 하게 됩니다. 클라이언트는 액세스 토큰을 사용하여 리소스를 요청합니다. 이때 액세스 토큰은 HTTP 요청 헤더에 포함되어 전송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리소스 서버는 액세스 토큰의 유효성을 검증한 후에 유효한 경우에 요청된 데이터를 클라이언트에게 반환합니다. 만약 액세스 토큰이 만료되었거나 잘못된 경우에 리소스 서버는 401 오류를 반환합니다. 그리고 액세스 토큰이 유효한 경우에는 리소스 서버는 요청된 데이터를 반환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용자의 이메일, 프로필 정보, 일정 등의 데이터를 반환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웹 애플리케이션이나 모바일 앱에서 사용자 인증과 인가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데 필요한 핵심 과정입니다. 인증 코드 부여 방식은 특히 보안성을 중요시 여기는 시스템에서 많이 사용되며 사용자의 민감한 정보를 외부 애플리케이션에 직접 전달하지 않고 안전하게 자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진은 카카오 디벨로퍼에 올라와 있는 사진인데요. 카카오 로그인을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아까 설명했듯이 사용자 클라이언트, 서비스 서버, 그리고 카카오의 인증 서버, 카카오 API 서버 이렇게 4가지가 등장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사용자는 카카오 로그인에 요청을 하게 됩니다. 카카오 로그인을 요청합니다. 그렇게 클라이언트가 카카오에 인증 코드를 요청하면 외부 애플리케이션은 카카오 인증 서버에 인증 코드를 요청합니다. 이때 요청은 사용자에게 카카오 계정으로 로그인할 수 있는 페이지를 표시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로그인 팝업이 출력됩니다. 사용자는 카카오 로그인 페이지에 접속해서 카카오 계정으로 로그인을 합니다. 이 페이지는 카카오의 인증 서버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사용자는 자신의 카카오 계정을 입력해서 인증을 합니다. 카카오는 로그인 성공 후 애플리케이션이 요청한 리소스의 접근 권한을 물어봅니다.
사용자가 이를 허용하면 카카오는 인증 코드를 클라이언트 앱에 전달합니다. 이렇게 동의를 하면 인가 코드가 발급이 되고 클라이언트가 인증 코드를 카카오에 제출하면 액세스 토큰 발급 서버에 제출해서 액세스 토큰을 요청합니다. 이때 클라이언트는 자신의 클라이언트 아이디와 비밀키를 함께 전송하여 인증합니다. 그 뒤 카카오는 인증 코드를 검증하고 클라이언트 요청이 유효하면 액세스 토큰을 발급하여 클라이언트에게 반환합니다. 클라이언트는 발급받은 액세스 토큰을 사용해서 카카오의 리소스 서버에 요청을 보냅니다. 리소스 서버는 액세스 토큰을 사용해서 요청된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카카오는 액세스 토큰의 유효성을 확인한 후 유효한 경우 요청된 사용자 데이터를 반환합니다. 만약에 액세스 토큰이 만료되었을 때는 리프레시 토큰을 사용해서 갱신할 수 있는데요. 클라이언트는 리프레시 토큰을 카카오 토큰 서버에 제출해서 새로운 액세스 토큰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카카오는 리프레시 토큰을 검증한 후 새로운 액세스 토큰을 발급하여 클라이언트에게 전달합니다. 클라이언트는 이 새로운 액세스 토큰을 사용해서 다시 리소스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마쳤고 단계를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먼저 인증 코드를 요청합니다. 그런 다음 클라이언트는 인증 코드를 카카오의 토큰 서버에 제출해서 액세스 토큰을 받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단계가 인증 코드와 액세스 토큰을 교환하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리소스 요청을 합니다. 클라이언트는 액세스 토큰을 사용해서 카카오 리소스 서버에 데이터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리프레시 토큰이 있습니다. 리프레시 토큰은 액세스 토큰이 완료되면 리프레시 토큰을 사용해서 새로운 액세스 토큰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카카오 로그인을 통해서 사용자는 자신의 카카오 계정을 안전하게 외부 애플리케이션에 연결할 수 있으며 개발자는 사용자의 민감한 정보를 처리하지 않고도 로그인 기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그 다음으로는 실습을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챕터에서는 아까 설명했던 JWT를 사용해서 사용자가 로그인하고 로그인 후 발급받은 액세스 토큰을 이용해 인증 및 권한 부여를 처리하는 방법을 실습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로그인하는 그런 코드를 작성해 볼 건데요. 우리가 이번 실습에서 처리할 로그인 API는 사용자가 입력하는 아이디, 즉 유저네임과 비밀번호, 패스워드를 통해 인증을 진행합니다. 사용자가 로그인 양식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제출하면 서버에서는 이를 확인해서 맞다면 액세스 토큰을 발급해줍니다. 여기서 사용자 아이디는 사용자의 고유 아이디이고 비밀번호는 사용자가 직접 설정한 비밀번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로그인 API가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면 사용자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반환받습니다. 먼저 액세스 토큰은 아까 설명했듯이 사용자 인증을 위한 토큰입니다.
이 토큰은 서버와의 모든 통신에서 사용자의 인증을 확인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리고 토큰 종류를 반환받습니다. 토큰 종류는 말 그대로 토큰의 종류를 나타내며 여기서는 bearer, bearer, 아무튼 이게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유저 네임을 반환받습니다. 유저 네임은 사용자의 아이디를 의미하게 됩니다. 이제 첫 번째로 로그인 스키마를 만들어 줄 건데 저번에 사용했던 user schema.py라는 파일에 들어가셔서 이 클래스 부분을 이렇게 수정을 해줍니다. 이 클래스는 JWT 토큰과 관련된 정보를 반환하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클래스 구성을 보자면 아까 얘기했던 액세스 토큰, 그리고 토큰 타입, 그리고 유저 네임 이거를 포함해서 얘네들을 str, 즉 문자열 형태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로그인 crud를 입력하게 됩니다. 이제 이거는 주어진 유저 네임을 기반으로 데이터베이스에서 사용자를 조회하게 됩니다. 얘는 user crude.py 이 파일에 들어가셔서 여기 부분을 노란색 부분을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 코드의 작동 방식은 이 db.query 유저를 통해서 유저 테이블에서 주어진 유저 네임과 일치하는 사용자를 찾아서 반환을 합니다. 만약에 사용자가 존재하지 않으면 none 값을 반환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로그인 라우터를 수정해 줄게요. 얘도 마찬가지로 user router.py 이 파일에 들어가셔서 수정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하기에 앞서서 이 파이썬 터미널에서 이 노란색 부분 이 부분을 설치를 해줍니다. 네, 그리고 나서 설치를 해주셨으면 이 다음과 같은 코드를 입력을 해주시는데 이 코드는 이 JWT를 사용한 사용자 인증 시스템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변수들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여기 말고 여기 밑에를 보시면 여기 access token expire minutes라고 변수가 정의되어 있는데 이거는 액세스 토큰이 유효한 시간을 분 단위로 설정한 값이에요. 여기서는 24시간으로 설정이 되었습니다. 이 값은 JWT 토큰이 발급된 후 사용자가 다시 인증을 받지 않고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결정합니다. 이거와 같이 24시간 동안 토큰이 유효하기 때문에 그 후에는 새로운 토큰을 발급받아야 하겠죠. 만약에 로그인을 새로 하지 않고 장시간 이용하기를 원한다면 이 값을 늘리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시크릿 키 변수가 있습니다. 시크릿 키는 JWT 토큰을 암호화하거나 서명할 때 사용되는 중요한 키입니다. 이 값은 매우 비밀스러운 값이어야 하고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이
시크릿 키는 JWT를 생성할 때 서명을 생성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아까 맨 처음에 설명했듯이 JWT에 시그니처가 있었죠. 이 시그니처는 토큰이 변조되지 않았음을 보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누군가가 토큰을 발급받은 후 임의로 내용을 바꾸려고 할 때 시크릿 키가 없으면 이를 검증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변조된 토큰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키는 환경 변수에 저장하거나 안전한 장소에서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고리즘이 있는데요. 이 알고리즘은 JWT를 서명하거나 검증할 때 사용되는 알고리즘을 정의합니다. 여기서는 HS256으로 설정이 되었습니다. 이 HS256은 대칭 키 암호화 방식인데요. 매우 속도가 빠르고 간단하지만 키가 유출되면 보안에 취약합니다. 그리고 이 HS256 말고는 RS256이라는 게 있는데 이 친구는 비대칭 키 알고리즘입니다. 얘는 공개 키와 개인 키 쌍을 사용해서 보안이 강화됩니다. 보통 더 강력한 보안을 요구하는 시스템에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액세스 토큰, 그리고 시크릿 키, 그 알고리즘 변수를 정리해 봤습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코드를 이어서 작성해 줄게요. 먼저 이 단계에서는 사용자 인증을 합니다. 먼저 여기 get user를 통해서 입력된 사용자 이름으로 데이터베이스에서 사용자를 찾습니다. 그리고 이 코드를 통해서 입력된 비밀번호가 저장된 비밀번호와 일치하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 인증이 실패하게 된다면 이 401 오류를 반환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토큰을 생성을 해줍니다. 이 데이터는 JWT에 포함될 정보로 사용자 이름과 토큰 만료 시간을 설정합니다. 그래서 사용자 이름은 서브로 토큰 만료 시간은 EXP를 설정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는 응답을 반환합니다. 액세스 토큰은 생성된 JWT 토큰을 반환하고 토큰 타입은 아까 말했듯이 이걸 사용해주고 유저네임은 사용자의 이름도 함께 반환해서 클라이언트가 이를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밑에는 아까 설명드렸던 그런 용어들의 정리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시크릿 키를 생성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여기서 이 시크릿 키가 있는데요. 시크릿 키는 암호화 시 사용하는 64글자의 랜덤 문자열입니다. 그래서 이 시크릿 키를 생성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오픈SSL로 생성할 수가 있고 아니면 시크릿 라이브러리로 생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오픈SSL을 사용하면 이렇게 64글자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 라이브러리 사용하게 된다면 여기 글자가 나옵니다. 네, 이제 그 다음으로는 이제 OAuth 툴을 이용해서 네이버 로그인 API와 연동해보는 실습을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네이버 로그인 API 신청이 필요한데요.
클라이언트 아이디와 시크릿을 발급받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네이버 디벨로퍼에 들어가시면 여기 애플리케이션 등록이라는 그런 버튼이 있을 거예요. 그걸 누르시면 이렇게 애플리케이션 등록이라는 창이 뜨는데 여기서 이름을 작성해 주시고 사용 API를 네이버 로그인 그리고 회원 이거는 자유인데 저는 회원 이름을 체크를 해줬습니다. 그 다음은 로그인 오픈 API 서비스 환경 설정에서 여기를 환경 추가해서 PC 웹을 누르셨고요. 이제 여기가 중요한데 서비스 URL 그리고 콜백 URL을 이 HTTP 하고 로컬호스트 8000이라고 써줍니다. 이거는 패스트 API에서 이 URL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작성을 해줬고 밑에는 마찬가지로 얘도 로컬호스트 8000이라고 작성을 해줬고 그리고 이 뒤에 숫자는 포트 번호이기 때문에 자신에 맞는 포트 번호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뒤에는 이렇게 콜백을 넣어줬습니다. 그 다음에 서비스 이용 동의를 누르시면 클라이언트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발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파이참으로 돌아와서 패키지를 하나 설치를 해줄게요. 그래서 파이참 터미널에 이거를 그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본격적으로 애플리케이션을 구현을 해볼게요. 첫 번째로는 env라는 파일이 필요한데 전 네이버라는 폴더를 따로 만들어줬고 그 하위 항목에 naver.env라는 파일을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 변수를 설정을 해주고 아까 발급받았던 아이디를 여기 넣어주고 그 다음은 발급받은 시크릿을 여기 뒤에다가 넣어줍니다. 그 다음은 또 네이버.py라는 파일을 만들어서 이렇게 코드를 입력을 해줬습니다. 이걸 보시면 첫 번째로는 이 패스트 API 앱을 생성을 해주고 그 다음은 환경 변수로 로드를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 로드 이걸 통해서 아까 만들었던 .env 파일 경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모든 출처를 허용하고 헤더를 허용하고 이런 코드이고 그 다음은 환경 변수를 설정을 해줬습니다. 환경 변수는 클라이언트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있겠죠? 그 다음으로는 이렇게 코드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 코드가 길어가지고 잠깐 멈추고 정지한 상태에서 천천히 입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인증 URL을 생성을 해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코드를 입력해줬고 여기 부분에서는 아까 입력했던 그 자기의 포트 번호를 그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이버 토큰을 요청을 해줍니다. 네이버 토큰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코드를 입력을 해주고 그 다음으로는 네이버 사용자의 정보를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임포트 로깅에서 뒤에 로그를 설정해 줄 거기 때문에 로그를 인풋 해주시고 그 다음으로는 로그를 추가를 해줍니다. 그리고 네이버에서 발급된 액세스 토큰을 요청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 액세스 토큰을 넣어줬고요. 변수를 설정해줬고 액세스 토큰으로 사용자의 정보를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로그를 추가해주고 리턴을 해주시면 코드는 다 작성이 완료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실행을
실행을 하기 위해서는 그 파이썬 터미널에 유비콘하고 파일명, 아까 저는 네이버로 했었죠? 네이버.파이로 있기 때문에 네이버를 넣어주고 이렇게 콜론 앱 하고 리로드 이거 입력해 주시면 아래와 같이 이 링크가 이제 실행이 될 거예요. 그럼 그걸 누르시면 이와 같은 네이버 로그인을 할 수 있는 창이 뜨게 됩니다. 네, 그럼 이렇게 모든 이론과 실습 영상이 끝났습니다. 로그인 하는 거에 있어서 간단하게 이론을 설명해봤고, 그리고 OAuth라는 거를 이용해서 네이버 API와 연동을 하는 실습을 해봤습니다. 이번 로그인에 관한 영상은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흥미있었던 내용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이 내용으로 이해하기가 살짝 어려우시면 자료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많이 찾아보시고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해보셨으면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들 수고하셨고 다음 4일차 때 만납시다.